최근에 첼시가 2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여태까지 했던 2연승이랑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경기력까지 가져오면서 승리를 챙겨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 경기력을 바꾸게 해준 이유이자 원인은 바로 후방 빌드업 체계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전, 웨스트햄전에서 2연승을 하면서 첼시가 보여준 첼시의 후방 빌드업 구조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첼시가 지금 좋아지기 전, 그러니까 나빴을 때의 빌드업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첼시는 일단 키퍼 기준으로 2명이 벌려 서 있습니다. 센터백 2명이.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카이세도를 봐주게 되는데, 카이세도 쪽에 수비가 붙어 있으면 결국 키퍼에게 리턴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공격수가 또 키퍼 쪽으로 가게 되고, 키퍼는 어쩔 수 없이 디사시 쪽으로 공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디사시가 전방 쪽으로 공을 주려고 하면 이렇게 등에 선수들을 한 명씩 매달고 있는 선수에게 억지로 주거나 롱킥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롱킥이 나간다고 치더라도 잭슨이 상대 센터백 2명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죠. 이러한 문제점이 쌓이고 쌓이다가 터진 게 지난 아스날전 5대 0으로 진 경기인데요. 이때 아스날은 토마스 파티가 복귀하면서 라이스가 앞에서 난리칠 수 있게 되었고, 게다가 원래 웨데고르, 하베르츠 이런 선수들은 전방 압박할 때 체력까지 좋으니 첼시가 그 경기에서는 거의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먼저 하베르츠가 한쪽 문을 닫으면서 첼시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때 웨데고르, 사카 이런 선수들까지 같이 첼시를 몰아세우면서 첼시를 구석 쪽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박당하는 와중에 바디아실이 갤러거에게 공을 주는데요. 이때 또 파티가 뒤에서 갤러거한테 따라 붙으면서 갤러거가 공을 받아도 쉽게 돌아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보시면 갤러거가 아까 상황에서 돌아서자마자 이렇게 파티한테 공을 뺏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후방 빌드업 체계가 잡힌 팀은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체계가 더 잘 잡혀 있을수록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압박을 풀어나가기만 한다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압박한 팀은 전방 쪽에 많은 숫자를 투자했기 때문이죠. 근데 첼시는 후방 빌드업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에게 전방 압박 당하기만 하고, 전방 압박에 선수를 투자했을 때 오는 불안감이나 리스크를 느끼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최근 2경기 2연승을 할 때 후방 빌드업 체계에 대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건 바로 쿠쿠렐라의 인버티드 풀백입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2경기 토트넘전, 웨스트햄전을 기준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첼시는 엔조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4-2-3-1로 출전 중입니다. 그러면서 갤러거와 카이세도가 투볼란치로 출전합니다. 빌드업 할 때는 쿠쿠렐라가 안쪽으로 좁히면서 나머지 수비 3명이 센터백, 백스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쿠쿠렐라와 카이세도가 공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을 받을 사람이 2명이 되죠. 이때 만약에 쿠쿠렐라와 카이세도한테 수비가 붙었다? 그럼 그때에도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무드릭과 갤러거죠. 무드릭은 넓게 사이드로 벌려주거나 혹은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주고요. 갤러거 역시 반칸 정도 내려와주면서 공을 받아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즉 첼시는 공을 받아줄 채널이 최대 4개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빌드업 체계가 생기면서 센터백은 공 줄 때가 많았고, 뒤에서부터 무지성 롱킥을 하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쿠쿠렐라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쿠쿠렐라, 카이세도 이렇게 2명의 공 받는 채널이 생겼습니다. 첼시의 센터백들도 카이세도 1명의 채널에서 쿠쿠렐라까지 2명의 채널이 되니까 공을 줄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축구에서 선택지는 파괴력 증가입니다. 카이세도가 여기서 공을 받고 파머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카이세도는 앞으로 뛰어가게 되고 클루셉스키가 카이세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쿠쿠렐라가 파머에게 공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즉 첼시는 채널이 2개가 되면서 카이세도 안되면 쿠쿠렐라, 쿠쿠렐라 안되면 갤러거 등 계속 다음 차선책이 생기는 거죠. 이 장면도 아주 좋은 장면입니다. 지금 카이세도하고 쿠쿠렐라가 토트넘 선수들하고 아주 가까워서 센터백이 공을 주기는 좀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그때 갤러거가 이쪽으로 쭉 하고 내려와 줍니다. 순간적으로 센터백들이 공을 줄 수 있는 채널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후방 빌드업이 이렇게 수월하게 되니까 토트넘 선수들을 이만큼 앞으로 끌어내고
저 멀리 뒤에서부터 앞으로 한 번에 전환하는 패스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머가 방금 받은 공을 잘 지켜가지고 이렇게 반대쪽 무드릭에게 한 번에 반대 전환 패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무드릭이 1대1 하다가 자신있게 가마차기를 시도합니다. 그냥 첼시의 공격 과정이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공격수들의 마무리 실력이 더 올라가면 첼시는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죠. 웨스트햄전에서도 아주 좋은 후방 빌드업 상황이 나왔는데요. 쿠쿠렐라가 공을 받으러 내려가는 움직임을 해줍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센터백은 쿠쿠렐라와 카이세도 두 개의 패스 선택지가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실제로는 바디아실이 쿠쿠렐라를 이용해서 카이세도에게 패스가 나갑니다. 카이세도는 이 공을 받자마자 또 잭슨에게 주고 잭슨은 또 시야가 열려있는 찰로바에게 공을 바로 내줍니다. 여기서 찰로바가 마두에케에게 주고 찰로바 자신은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공을 주고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계속 움직여주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움직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권이 계속 끊기지 않고 지속되면서 안쪽으로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었고 여기서 나온 세컨볼을 파머가 마무리하면서 첼시가 여기서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지금 골은 상대가 크로스에서 세컨볼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과 관련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첼시가 후방 빌드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첼시가 원래대로 후방 빌드업을 했다고 하면 이런 장면이 쉽게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경기에서 쿠쿠렐라가 진짜 좋은 자원인 게 여기서도 이렇게 공을 받아주러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이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수비를 못할 정도로 힘들어지면 이 인버티드 풀백이 의미가 사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쿠쿠렐라가 그걸 견딜 정도의 체력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중원의 한 명 숫자를 늘리면서 손해가 없게 되는 거고요. 첼시는 2등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쿠렐라는 이런 식으로 포체티노의 요구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후방 빌드업도 빌드업이지만 최근 두 경기 7득점에 무실점을 하고 있는 결과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확실히 이런 폭발적인 득점력엔 공격진의 결정력 향상도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골 결정력은 항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선수의 컨디션, 부상 내지는 경기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요소가 골 결정력입니다. 하지만 골 결정력 말고 후방 빌드업 체계라는 시스템은 변동성이 적죠. 저는 그래서 이번 두 경기 2연승이 단순히 결과적으로만 2연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첼시가 어쨌든 연승을 했던 경기는 이번 시즌에 많아요. 근데 이번 2연승은 어쨌든 간 후방 빌드업 체계를 잘 잡으면서 2연승을 한 거기 때문에 여타 2연승과는 느낌이 다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첼시가 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시즌 끝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만약에 포체티노가 연임된다면 이 빌드업 체계를 끝까지 가져갈 것인지 이것도 중요하고 첼시가 포체티노를 경질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감독이 왔을 때 또다시 후방 빌드업 체계를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그 감독에 맞춰서 후방 빌드업 체계가 빨리 만들어질 것인지 이것도 첼시의 성적에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첼시의 두 경기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